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한종일 근대사 삼국지 제106부 이광 석달계 사천성에서 쓰러지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1863년 6월 태평천국은 허페이 공략에 실패하고 지금 동부 전선에서도 수에 몰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는 태평천국의 그 마지막을 장식이라고 하듯이 태평천국의 초창기 멤버, 사실상 이제 초창기 멤버 중에서 천황 홍수전을 제외하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인물이죠. 이광 석달기 역시 기나긴 여정의 종착점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거죠. 석달기는 난징을 박차고 나온 다음에 중국번의 상군 단련과 한동안 이제 좀 접전을 벌이고 있었죠. 하지만 끝내 상군 단련의 방어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강서성과 호남성을 우회해서 아래쪽으로 빙 돌아가지고 사천성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석달기가 사천성으로 들어갔던 이유가 뭐였냐? 일단 사천은 험준한 산맥으로 보호받고 있죠. 과거 이제 유비가 건국했던 바로 그 촉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륙 지역은 분지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어에는 유리하고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 사천성이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난세의 군웅들이 힘을 키우기에 굉장히 좋은 곳으로 여겼던 곳이라는 거죠. 그랬던 만큼 석달기도 이곳에서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힘을 키워서 한번 훗날을 도모해보자 라고 판단을 하고서 사천성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사천성 사람들 아무래도 배가 부르다 보니까 뭐랄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시대적인 불만이나 혹은 이제 청제국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낮았던 모양이에요. 오히려 이 사천성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공연히 저 태평천국 애들이 골치 아프게 우리 영내로 들어와가지고 장강 동쪽이 완전 지금 뒤집어졌다는데 그 난리가 혹시 사천성에도 옮겨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석달기는 천신만고 끝에 사천성에 오기는 왔는데 기대했던 세력 규합은 어려웠다는 거죠. 오히려 현지 주민들한테 배척만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천 총독으로 있었던 낙병장, 혹시 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과거 태평천국과 한참 이제 일전을 치렀던 청의 장수 중 한 명이었죠. 낙병장은 이 기회에 석달기를 끝장을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맹공을 가해오게 되면서 석달기는 오히려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 석달기는 사천성에서 더 이상 버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는 훗날을 도모할 만한 곳이 못 된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는 수 없이 서북쪽으로 진로를 바꿔가지고 위구르인들하고 한번 연합을 하면 어떨까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구르인들이 청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반항적인 그런 세력이었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된 거 서북쪽으로 이동을 해서 위구르인과 세력을 규합을 해보자라는 판단을 했던 거죠. 만약에 이게 성공을 했다면 어쩌면은 이게 홍건 대장정의 원조가 될 뻔했는데 여기서 이제 미스가 나게 돼요. 왜냐면 석달기가 사천성 지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여기 또 험준한 산악지대가 복잡하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산악지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현지 주민을 적당히 이제 돈으로 구워 삶아가지고 길 안내를 시켰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석달기 부대가 서북면으로 북상을 했는데 중간에 대도하 부근에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즉 앞쪽이 절벽인 거예요. 절벽에 몰렸던 거죠. 이것은 길 안내를 맡았던 현지 주민이 석달기를 배신하고 일부러 그를 막다른 길로 안내를 한 다음에 중간에 자기는 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청군을 불러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석달기 부대는 완벽하게 코너에 몰려서 이제 최후의 순간만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석달기 부대가 대도하의 절벽에 몰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낙병장이 이끄는 5만의 청군이 석달기 부대를 포위를 합니다. 본래 석달기가 천경을 박차고 나왔을 때 세력이 무려 10만에 달했다고 했었죠. 근데 이 무렵이 되면은 이래저래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가 이제 전투 때문에 전사한 병사들도 있었을 거고, 혹은 낙오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중간에 탈영한 사람도 있을 거죠. 또 초창기에 나오긴 했지만
곧바로 이제 난징으로 되돌아간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맘때쯤 됐을 때 석달계의 세력은 2,000명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이 2,000명은 확실하게 석달계에게 충성을 바치는 절대적인 충성파였다는 거죠. 자, 아무튼 석달계, 아무리 이제 태평천국을 하드캐리했던 그런 출중한 전쟁 천지였다고 하지만 지금 2,000대 5만, 더군다나 절벽 코너에 몰려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이대로 가면은 전군이 몰살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는 겁니다. 결국 고민 끝에 석달계는 어떤 결정을 내리냐? 차라리 자진투항을 함으로써 자신의 목을 바치고 부하들의 목숨을 대신 구하자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석달계는 사천총독 낙병장에게 투항 의사를 타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당신한테 무려 태평천국의 왕급을 생포할 수 있는 그런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내 목을 가져가고 내 부하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내 부하들은 목숨을 보존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청군으로 흡수할 사람들은 흡수를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각자 그냥 농사나 짓게 해주면 좋겠다. 이 사람들 다 알고 보면 순박한 농사꾼인데 어쩌다가 시대가 험악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선처를 베풀어달라라고 그렇게 의사타진을 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납경장, 이 사람은 태평천국하고 처음 싸우는 것도 아니고 꽤 오랫동안 태평천국하고 싸워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태평천국의 그런 광신적인 모습들을 많이 봐왔던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지금 저기는 2,000명은 그냥 일반 부대도 아니고 석달기한테 절대적으로 충성을 바치는 충성파였어요. 그래서 석달기는 그렇게 이제 흡수할 사람 흡수하고 고향으로 돌려보낼 사람 돌려보내달라라고 그렇게 선처를 호소했지만 막상 저들이 석달기를 따라서 마지막까지 항전하겠다고 나올지 모를 일이라는 거죠. 굉장히 껄끄럽고 시한폭탄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병장은 석달기가 투항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참 냉혹한 결단을 내린 거죠. 신의를 어기고 그날 밤 야습을 가해서 석달기 휘하의 병력 2,000명을 모두 몰살을 시키고 석달기를 체포를 하는데 성공을 하게 됐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생포된 석달기, 과연 그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가? 일단 석달기는 성도로 압송된 다음에 몇 차례 신문을 거친 다음에 처형이 결정이 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태평천국의 핵심 수기였던 석달기에게 부여된 형벌은 진옥사하고 마찬가지로 끔찍하기 짝이 없는 능지형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석달기는 이 끔찍한 형벌을 받는 동안에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시종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는 가운데 한 번도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을 정도로 정말 의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석달기의 의연한 죽음을 본 형을 집행하던 관군들조차도 석달기를 내심 존경하면서 진짜 석달기야말로 대장부 중의 대장부다라고 감탄을 했다고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석달기는 34살의 비교적 젊은 나이를 일기로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태평천국의 초창기 멤버는 이제 홍수전을 제외하면은 싹 다 전멸을 당하는 그런 이제 형국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태평천국의 이광 석달기의 죽음을 다뤘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이색적인 또 다른 인물의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863년 8월 무렵이었어요. 이용장의 회군과 고든이 이끄는 상승군은 수저우를 향한 공세의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수저우에는 태평천국의 모왕 담수광이 수비를 맡고 있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승군의 지휘관이었던 버지빈이 약간의 병력을 이끌고 가세한 상태였어요. 버지빈은 본래 자신을 해고한 이용장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태평천국에 붙었는데 막상 태평천국은 버지빈한테 장군이라는 직위를 주기는 했어도 실권은 안 줬던 거예요. 기껏해야 버지빈이 데리고 왔던 서양인들에 대한 지휘권, 그리고 태평천국 병사들한테 서양식 훈련을 시키는 교관의 임무만 줄 뿐이었지 제대로 된 병력 지휘를 맡기진 않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태평천국은 여러모로 버지빈하고 정말 안 맞는 집단이었는데
태평천국은 이건 정말 이제 태평천국이 칭찬을 받았던 부분 중 하나였거든요. 초기부터 도박과 아편을 언급을 해서 뿐만 아니라 술조차도 금지까지는 아니었지만 상당히 절제시키는 굉장히 강력한 금욕주의를 추구하는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버즈비는 상하이 도박장에서 술과 도박에 찌들어 있었던 정말 폐인 같은 삶을 살아온 인물이었죠. 그런 버즈빈 입장에서는 태평천국의 금욕주의가 몸에 맞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자기하고 너무 안 맞는 집단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버즈비는 자신의 기대하고 크게 어그러진 삶을 살게 되니까 슬슬 태평천국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회군과 상승군의 공세로 수조가 곧 포위될 상황인데 이렇게 포위되면 외부의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이 안에 갇혀가지고 전멸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버즈빈 생각에는 일단 수조를 포기하고 후방으로 물러난 다음에 다음번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는데 수조를 담당하고 있던 모함 담소강은 오직 수조에서 결사항전, 옥세를 할 것만을 부르짖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버즈빈 생각에는 계속 이렇게 수저우에 머물러 있다가는 복수는 고사하고 이거 완전 개죽음 당할 게 분명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즈빈은 태평천국의 자리를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건강이 좋지 않다. 건강 문제를 들어가지고 사임을 하게 됐는데 실제로 버즈빈이 지병이 있었던 건 맞기는 맞아요. 하지만 뭐 이제 지병 이야기는 엄밀히 말하면 핑계였고 다만 이제 태평천국 측도 버즈빈을 존중을 해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우를 갖춰줬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버즈빈은 수저우에 대한 포위망이 완성되기 전에 수저우를 탈출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수저우를 빠져나온 버즈빈 일단 상하이로 돌아가서 여기에 숨어서 다음번 기회를 엿보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버즈빈이 상하이로 돌아오자마자 기다렸던 듯이 영국군이 버즈빈을 파워 체포를 합니다. 왜냐면은 영국은 전에도 한번 양창대 지간이었던 워드를 체포한 전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은 일단 이 서양 용병대를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기본적으로 야전 지간들이 그런 인식이 있었는데 상승군의 지금 현재 지관이 고든이고 현재 상승군은 그래도 영국군의 통제하에 어느 정도 있다고는 하지만 전 지휘관이었던 버즈빈은 미국인인데다가 얘는 사고를 정말 많이 쳤던 인물이에요. 그래도 온갖 폐악질을 하고 다니는 바람에 서구 열강들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서양 세력이 중국에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데 이미지가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면 그것도 악영향을 미치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서양인들의 이미지를 저 쓰레기 같은 용병들이 다 말아먹고 있다. 특히 버즈빈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국군에서 탈영했던 수병들을 용병이 고용하고 또 불법으로 입수한 영국제 무기를 밀수한 장본인이 역시도 버즈빈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버즈빈만큼은 반드시 체포를 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즈빈은 상하이에 오자마자 파워 체포를 당한 다음에 일본으로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됐다는 거죠. 원래 정확하게는 미국 공사관에서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은 영국 측에서 체포해서 미국 공사관으로 넘겼어요. 그리고 미국 공사관에서는 지난번처럼 얘기를 하죠. 본토로 귀환을 해가지고 남북전쟁에 참전을 해서 명예회복을 해라. 하지만 버즈빈은 그 말을 안 듣고서 일단 일본으로 갑니다. 자, 일본으로 가가지고 일본 요코하마에서 지병을 치료하고 있던 버즈빈은 드디어 이제 기회를 포착하죠. 1865년 2월 버즈빈은 중국으로 잠입할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중국의 밀입국을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 못 가서 삼원에서 이용장이 부하들한테 그것도 하필이면은 이용장이 부하들한테 체포되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자, 이렇게 해서 체포된 버즈빈 일단 미국 공사관으로 압송을 하게 되는데 버즈빈을 태운 함선이 장강 수로를 따라서 이동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호송 도중에 뜻밖의 사고가 발생해서 버즈빈이 물에 빠져서 익사를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용장은 미국 공사관에 버즈빈이 불의의 사고로 호송 도중에 익사를 했다고 보고를 하는데 세간에서는 뭐라고 이제 수군댔냐면은 저거는 이용장이 버즈빈을 고의적으로 죽인 것이다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라고 하죠.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버즈비는 어떻게 보면 그간의 악행에 걸맞는 비참한 처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또 모든 서양인들이 다 이랬었냐라고 하면은 나름 또 이제 재밌는 서양인도 있어요. 놀랍게도 적극적으로 태평천국 측에 붙어가지고 태평천국을 진심으로 이해했던 서양인도 존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서양인의 눈으로 봤던 태평천국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